FM 94.5MHz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제 또 전월세 상한제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된 지 3개월 지나는 동안에 서울의 저가 아파트 값의 상승률이 고가 아파트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관련 소식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KB국민은행에서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 발표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난달 서울 지역 하위 20% 평균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고요? 네네. 이게 1분이라고 하죠. 하위 20% 아파트, 평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네. 4억 4,800만 원으로. 네. 이게 작년 1년 전 같은 경우에 3억 6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예. 1년 만에 23.9%가 올랐고요. 2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35%가 올라서 네. 이게 통계가 35%면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훨씬 더 많이 상승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굉장한 상승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왜 이렇게 1분위 쪽 하위 20% 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뭐 규제의 이게 뭐 부작용, 왜곡 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9억 초가 되면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추가되고 있고요. 정부도 중저가 아파트들보다는 고가 아파트 위주로 다주택자 위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인 풍선 효과가 좀 되면서 됐고요. 그동안 강남이나 뭐 마용성 이런 지역들은 또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먼저 올라가고 이제 저가 지역들은 뒤늦게 따라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더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마용성 쪽 특히 네. 예. 마포, 용산, 그다음에 성동 쪽이요. 네. 성수 쪽. 네. 그런 쪽도 뭐 네. 흑석도 많이 전체적으로 서울은 뭐 다 많이 올라가지고 예. 요즘은 뭐 어느 지역이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전세값 폭등이라는 표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까? 예. 사실 뭐 전세가 사실 더 걱정이죠. 뭐 매매야 뭐 집 사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전세나 월세 가면 되는데 예. 우리 서민들이 더 고통스러운 거는 이제 전세 가격이거든요. 이제 뭐 70주 연속 상승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뭐 몇십 프로 상승했다, 서울이 0.14% 상승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이제 뭐 잘 체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과거에 하던 말들 앞으로는 뭐 제비뽑기나 뭐 줄 서거나 면접 보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현실이 돼서 최근에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원래 대출 많은 집들은 꺼려 하잖아요. 위험해서 안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대출 많은 집들도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해요. 물건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고 전세 가격이 심각하다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를 보통 구할 때 예전에는 사실 대출 낀 그냥 뭐 담보 설정된 건 보통 피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저 이점은 있죠, 장점은 있죠. 약간 싸다는 거. 예. 근데 위험하니까 잘못하면 이제 또 경매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원래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워낙 매물이 없고 하다 보니까 요즘 이런 집들도 나오면 바로바로 계약이 된다고 합니다. 예,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전세난 뭐 해결하겠다, 뭐 대책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글쎄요, 그 시민들 입장에서 아직까지 정말 믿음직한 뾰족한 대책들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사실 매매보다 전세가 더 정책 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매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가진 자들, 임대인들 규제만 해버리면 되는데 전세는 규제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서민 주거 안정과 맞물려 있어서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10년 동안 전세 대책을 다 분석을 해봐도 답이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봐도 단기간에 해결할 답은 없고요. 수요와 공급에서 이제 원인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많이 내놓아야 되는데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려면 정부에서 계획하는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여러 계획들이 입주가 되려면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부동산은 타선 기간이 있으니까. 아니면 집주인들이 또 전세를 많이 내놓아야 되는데 최근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집주인도 규제를 더 많이 했거든요. 취득세만 하더라도 3주택 이상이면 12%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거는 불가능하고 기존에 집 가진 분들은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을 해야 되면 또 실거주를 하는 조건으로 거절이 되니까 원래 계획이 없던 분들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에 거주하고 서울 집은 전세 주고 있던 분들이 서울로 내 집으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매물은 더 줄어들고요. 소급 적용하다 보니까 또 살던 세입자들은 안 나가고 계속 눌러 앉아 버리니까
이제 새롭게 집을 구해야 되는 신혼부부나 뭐 그런 분들은 지금 굉장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수요 측면에서 보면 또 이게 대기 수요, 3기 신도시 뭐 사전 청약 내년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집을 안 사고 또 전세를 더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수급 불일치가 단기간에 이게 정책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정부에서는 자꾸 이게 기다리면 뭐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뭐 이게 몇 달 기다려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조 실장이 이제 한 방송 출연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뭐 전세난 불편해도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몇 년을 예. 지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3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 집값도 완전한 안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전세도 또 3년 반, 5년을 기다려라는 얘기냐, 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야 뭐 이런 상황을 당연히 바라지는 않았겠지만 네. 뜻하지 않은 또 어떤 여러 가지 병목 현상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예. 거죠. 이게 시장이 예.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마음 우리도 모르는데, 이게 또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뭐 경제 네네. 상황이라는 것이 심리와 맞물려 있어서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게 또 이게 버터플라이 효과가 생기면서 또 이런 현상이 생겨서 제가 정부 관계자라도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 재산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뭐 정부 여당이 그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이 구간으로 이제 공시 가격 기준으로 6억 원 이하 1주택자 쪽으로 이제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사실 좀 예, 어떤 신뢰로 들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이게 조삼모사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재산세율이 0.1에서 0.4%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구간별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물론 지방에 가면 저가 아파트들도 있겠지만 서울 기준에서 보면 0.4%가 적용이 되는 게 이제 3억이 넘어가게 되면 0.4% 세율이 적용이 돼요. 예.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뭐 공시가격 3억은 대부분 넘으니까 예. 0.4% 최고 구간이 걸리는데, 여기에 0.05%를 인하해 준다는 건 한 12% 정도 인하를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 지금 한 뭐 50만 원, 네. 60만 원, 70만 원 내던 분들이 한 7만 원 정도 뭐 인하 효과가 생기는데, 네네. 이게 실제로 또 인하가 되면 괜찮은데 최근에 공시가격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예, 예. 내년에 재산세가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네. 이제 뭐 7월, 9월 달에 내게 되는데, 그렇게 예. 되면 이게 예를 들자면 뭐 한 내년에 더 오를 거잖아요. 그러면 80만 원 네. 내야 될 거를 73만 원 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한 3만 원, 4만 원 더 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좀 더 많이 내야 될 걸 조금 적게 낸다 정도. 근데 그것도 6억까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서울에 지금 2분위 가격도 7억이 넘었고요. 평균 아파트가 2분위가 이제 하위 40%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하위 한 30% 정도야 몇만 원 혜택을 받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혜택도 없이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오히려 부담이 더 늘어나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예. 실질적으로는 약간 좀 생색내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이제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뭐 숫자 장난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네네. 자, 이 재산세가 근데 이제 6구, 그러니까 이제 6억 원이냐, 9억 원이냐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예, 당과 또 정부 예. 특히 기재부 사이. 제 생각에는 9억으로 네. 해줬어야 된다라고. 이왕이면 좀 이게 네. 크진 않잖아요. 12% 정도면 네네.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서 이게 또 재산세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 좋았을 텐데, 네. 이걸 또 6억으로 했다는 거는 너무 좀 각박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6억 원에서 9억 원, 이제 9억에서 6억 원, 이게 부분이 그럼 이 구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구간이 도대체 뭐 전체 그 아파트 주택의 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뭐 어떤 정도의 의미를 띠는지를 좀 이게 궁금한 제가 볼 사항이었습니다. 때는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집 시세가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싶지 않다. 서민 예. 주거 안정, 저가 네. 하위 한 40% 구간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싶다라는 의지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예. 이 정도 공시가격 6억 정도면 서울에서 물론 뭐 1주택자, 다주택자들은 뭐 해당이 뭐 그럴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하위 40% 정도로 기준을 맞추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정부가 바라볼 때는 좀 보호 대상 하위 40% 정도는 재산세 인하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왕이면은 하위 40% 정도는 제 생각에는 0.05가 아니라 한 0.1% 포인트 정도 혜택을 주고 9억 초과는 0.05 정도 줬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공시 가격으로 이제 뭐 6억 넘어서 이제 뭐 7억, 8억 원짜리 갖고 계신 그렇죠. 분들. 7억, 8억 정도 되죠. 예. 네. 이분들이 하시는 근데 뭐 예. 주로 서울에 다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좀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그래도 12% 정도고 올해 공시가격 예. 내년에도 더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올해보다 재산세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더 예. 많이 오를 걸 좀 적게 오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이제 뭐 당초 계획은 뭐 시가의 90%까지 맞춘다 그랬는데 이게 또 뭐 일각에서는 또 뭐 좀 더 낮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속도 조절론 같은데. 그렇죠. 이게 뭐 조세 부담 때문에 이제 말들이 많은데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고요.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년에 걸쳐서 90%까지 가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오르고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공정시작 가입 비율도 계속 오르고 있고 세율도 내년에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그렇다 쳐도 내년에 7월, 9월 재산세,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올해보다 다른 굉장히 높은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렇게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하면 이게 어떤 주택시장에서 어떤 매매 활성화하는 쪽으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약간 좀 미흡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보유세를 올린다는 얘기는 집 가지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집을 팔아라라고 하는데 이게 보유세를 우리나라가 원래는 이제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를 높여 적용하는 국가였는데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이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이제 양도세를 상대적으로 좀 낮춰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부담스럽구나. 내가 집을 팔아야겠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양도세도 중과세란 말이에요. 3주택 이상이면 지금 최고 62%, 내년부터는 72%까지 올라가는데 1년에 내는 재산세가 좀 부담스럽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 생긴 양도 차익의 60%, 70%를 양도세로 또 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바라는 매물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매물 동결 효과가 생기면서 신고가 행진,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매물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전세 난에서 내 집을 사버리게 되니까 신고가 행진이 벌어지게 되고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부동산 매매 시장이 더 활성화되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낮았던 보유세를 뭐 높이는 거야 뭐 일리가 있지만 이 양도세 부분 쪽을 많이 줄여줘야 어떤 구멍이 뚫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정책이라는 게 이제 균형과 이게 적합의 원칙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뭐 사람 얼굴만 보더라도 이게 뭐 우리나라 최고의 미인들 뭐 전지현, 송혜교 이런 얼굴도 눈, 코, 입만 붙이면 미인이 나오지 않잖아요. 이게 조화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정책을 보면 각각의 정책은 다 괜찮아요. 뭐 양도세도 원래 필요한 정책이고 다 필요한데 급한 마음에 빨리 잡겠다는 이유로 모든 정책을 한꺼번에 쏟아부어 버리니까 이게 균형과 조화가 안 되면서 이게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보유세든 양도세든 다 좋은 정책이지만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서 적절한 정책, 시장에서 가장 큰 효과를 얻는 정책을 선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좀 무분별하게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각각의 정책이야 어느 정도 뭐 완성도는 있지만 이걸 조화시키는 부분에서 그렇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조화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풍선 효과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는 걸 알면서도 정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대차 3법도 그렇고요. 좀 너무 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디테일이 부족하면 또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저희 뭐 라디오 방송 출연해서 아파트 매매 시장이 조정 국면에 좀 접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조정 국면이라는 게, 저는 묻고 싶은 게, 이제, 정부에서 생각하는 아파트 시장의 조정, 안정이 그냥 거래량이 둔화되는 걸 바라는 건지, 집값이 떨어지는 걸 바라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상승폭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정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최근 3년간 집값이 2배 이상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5억 하던 집이 12억, 13억이 갔는데, 이제 와서 집값이 더 안 오르고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안정이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라는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통계만 바라보지 말고 저는 좀 현장을 좀 바라보고 그동안 많이 올랐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런 성급한 표현들 이제 몇 달 지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금방 안정이 된다, 통계가 안정이 된다 이런 표현들은 저는 좀 약간
쓰지 않았으면 서민들 마음에 너무 이게 상처가 되거든요. 나는 집값이 올라서 내가 사고 싶은 집을 못 사고 지금 전세도 못 구하고 있는데 안정이라고 하면 어떡하라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좀 더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서민이 듣기엔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으로 아직 11월 3일입니다. 우리 한국은 11월 4일 오전이지만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 여전히 진행되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가운데 과연 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과 연결해서 미 대선 결과 전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이죠, 투표가? 네, 아직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예. 그 여론조사에서는 뭐 이미 다 많이 나온 얘기지만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에 센터장님 연결했을 때 바이든 후보가 투표율, 코로나19, 뭐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평하셨는데 여전히 바이든 당선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네, 선거일 전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바이든 후보가 이길 확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오늘 미국 시간으로 당일의 투표율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현장에 나와서 투표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 샤이 지지자들, 예, 이런 얘기가 됐습니까? 이분들이 예. 네, 2016년에 이제 여론조사, 특히 주요 경합주들에서 여론조사의 예측과 실제 투표 결과가 다르면서 예. 소위 이제 샤이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예. 남들이 보지 않는 투표장에 가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찍는 그러한 유권자들이 많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마지막 유세에서 샤이 트럼프라고 부르건 뭐건 본인만 찍으면 된다. 예. 많은 투표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년 전처럼 이렇게 역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의 예측 기관에서도 약 10% 정도의 찬스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지난 2016년에 뉴욕 타임즈 예측을 보면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확률을 이제 8% 정도밖에 주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6년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 두 후보, 투표 직전까지 이제 경합주들 중심으로 막판 유세열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전 대통령 두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핵심 지역, 각각 어떤 것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두 후보의 막판 유세 일정을 보면 두 후보의 승리 전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 바이든 후보가 이제 펜실베니아에 집중을 해서 며칠 동안 이제 펜실베니아에 갔던 것과 비교해 보면 예.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미시간 등등 한 대여섯 군데를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예. 그것은 다시 말해서 현재 상황이 여론조사와는 달리 좀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바이든 후보에게 불리하게 실제 개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펜실베니아만 지키게 되면 여전히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네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는 많은 경합주들에서 전부 본인을 위한 투표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후보는 이제 펜실베니아에 집중한 전략을 막바지에 펼쳤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이지만 현 투표에서는 이제 오히려 뒤에 처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주에서 유세를 펼치는 그런 전략을 펼쳤습니다. 네. 자, 올해 미국 대선 승자가 이제 현지 시간 3일 밤에 가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 역대급 이제 사전 투표일인데, 그래서 개표 업무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현재 여론조사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획득했던 주들 중에서
플로리다주나 조지아주 같은 주들을 바이든 후보가 가져간다면 네. 뭐 오늘 안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제 그러한 주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벨트 지역의 경합주들, 네.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이런 예, 예. 주들은 이제 비교적 결과를 빨리 알 수 있는데요. 네네. 이 주에서 패배를 하고 이제 북부 러스트벨트 경합주들, 위스콘신, 네. 미시간, 펜실베니아주의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네. 오늘 밤에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는 그 사전 투표의 개표를 선거일 당일부터 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에 반해 다른 주들은 사전 투표, 그러니까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 개표를 이미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덜 걸리는데 공교롭게도 이 경합주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는 선거일 당일부터 이제 개표를 시작하는 것이고 예. 또 만약에 두 후보가 모두 270표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펜실베니아의 개표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예. 펜실베니아는 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를 예. 11월 6일까지 아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11월 펜실베니아의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는 상황에서는 11월 6일이 지나야지만 예.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당일 투표 한 사람들이 사실은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을 가능성 때문에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걸 가지고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뭐 조기 선언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뭐 이걸 부인하긴 했어요. 짧게. 네. 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뭐 직접 본인이 먼저 승리를 선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왜냐하면 이 개표의 순서가 당일 투표를 먼저 하고 사전 투표를 나중에 하는 구조가 아니라 예.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많은 주들이 사전 투표를 먼저 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쪽에 유리한 개표가 먼저 이루어지고 네네네. 당일 투표가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면 예.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더 나중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네.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승리 선언이 아니고 거꾸로 바이든 후보가 또 승리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미국의 예. 후보자의 승리 선언은 보통 예. 패자가 먼저 전화를 겁니다. 승자에게. 예. 그러니까 2016년의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연설보다 예.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패자 승복 연설이 나중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예.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선을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네네. 패배 인정을 먼저 했었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둘 중에 한 후보라도 패자의 승복 없이 먼저 승리를 선언하게 된다면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역사에 남을 네. 희한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보통 큰 선거가 있으면 그 투표 끝나자마자 출구조사 결과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도 이제 출구조사를 통해서 승자를 예측하기도 한 올해도 이제 뭐 ABC, CNN 등 방송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CNN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출구조사에는 이제 천장 사전 투표, 네. 우편 투표, 네. 그다음에 당일 현장 투표 네. 이 세 가지 경우를 이제 모두 네. 조합을 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우려는 과연 올해와 같이 1억 표가 넘는 표가 사전 투표로 이루어졌는데 네네. 이 정도의 투표율을 예상을 하고 이 출구조사 예측 준비. 모델을 만들었을지.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올해 1억 표가 넘은 그 사전 투표는 네. 20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시에는 총 투표 수가 1억 3,600만 표였고 예. 사전 투표가 이제 5천만 표가 좀 넘는 수준이었거든요. 네네. 절반도 안 되는. 예.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의 이 사전 투표율은 뭐 정말 경이롭다고 할 만큼의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70% 정도가 넘죠? 이 정도면.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맨 처음에 예측 조사를 설계할 때 네. 도대체 몇 명을 샘플에 넣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아마 착오가 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교한 예측 모델이 수립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구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각으로 한
오늘 오전 9시, 10시쯤 나올 거란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통 동부와 중부의 투표가 끝나는 시간, 그러니까 미국 예. 시간으로 한 저녁 7시 정도에 네네. 보통 발표하기도 하니까요. 우리 네네.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만약에요, 이제 이번 대선에서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거 불복해서 이를테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소송한다고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소요 사태,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외국 사람이 보기에도, 예.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현재 미국을 보면 주요 상점가들이 앞에 합판을 되는, 그러니까 예. 폭동이 일어나서 유리를 깨고 상점을 약탈해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 하루 이틀 동안 아예 장사를 안 하더라도 그냥 보호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죠. 더군다나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그 유세 차량이 바이든 예. 후보 유세 버스를 둘러싸고 이제 위협을 가한 사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나무라기보다는 예. 오히려 칭찬하고 부추기기까지 했던 것이죠. 예, 아일러브 텍사스라고 했죠? 네,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우편 투표나 사전 투표의 부정 가능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을 근거로 정치적으로 이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각종 소요 사태가 일어날 우려는 현재 매우 높고 미국 그 보안 당국도 그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현재 우정엽 사정연구소 미국 용센터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센터장님, 네네. 방금 보니까 뉴욕 3대 지수 급등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그러면 당일 대선 결과 어떻게 되겠다 이런 예측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론조사가 이제 맞는다고 한다면, 예. 플로리다나 조지아주 같은 주들이 바이든에게 넘어갈 수 있고, 네. 혹시라도 1980년 이후로 공화당 후보만을 지지했던 텍사스주도 예. 이제 올해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네. 네, 텍사스주랑 플로리다주는 개표가 상당히 빨리 끝나는 주들인데요. 예. 만약에 이 텍사스주가 넘어가게 되면 텍사스에 배정된 선거인단이 총 38명이기 때문에 네. 사실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주의 개표를 더 볼 필요도 없이 승리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초기 개표에서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그다음에 애리조나 이런 주들이 바이든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도 공식 승자 결정은 나중에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예. 대략적으로 이번 선거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확정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불안정 요소가 제거되기 때문에 뉴욕의 증시가 좀 긍정적인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바이든이 이제 당선될 경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서 일단 대북 그다음에 북미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장 또 경제 부분에서 우리한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고 또 예. 이제 올해 선거는 이제 상원의원 선거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총 35석의 이제 상원의원 중에 이제 23석이 현역의 공화당인데 그 중에 한 6, 7명이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예. 그것은 다시 말해서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상원이 민주당이 되면 예.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정책들,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이나 미국 에너지에 관한 정책, 그다음 미국 세금 이런 부분에 입법화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이제 탄소 배출 제로에 관한 그러한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완성차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수출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쪽의 산업 부분은 오히려 이제 미국의 더욱 사업의 기회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정엽 사정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마치고 잠시 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YTN 라디오 앱으로도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으로 HSJP2000님이 오늘도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으로 출발 이런 메시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우물정자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부에서는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대표 연대 대표 연결해서 현재 치러지고 있는 미 대선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뉴햄프셔주 북부 상고마을 두 곳이 이제 심야 자정부터 투표를 해서 마치고 이제 트럼프가 첫 승리 거뒀다 이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의뢰 연방급 정치인 예비 경선 때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 때 뉴햄프셔 상징적이죠. 상고마을 마을. 네, 거기서 먼저 한 30여 명 유권자 투표를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까가지고 공개를 해요. 예. 트럼프가 이겼죠. 네네. 상징적이지. 세계 시선이 이제 거기에 그 동네는 그걸로 다 먹고 사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트럼프 쪽에서는 첫 승리입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지금 현지 시각이 동부 쪽은 오후 지금 7시 가까이 돼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6시간 40분. 네네네. 그럼 지금 아직까지는 투표 진행 중인 거고요. 그러면은 주마다 이날 시차가 좀 크기 때문에요. 투표가 마무리되는 시간도 주마다 차이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모든 투표소 문을 닫는 시간 언제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번 선거에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이목이 집중된 데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에 크고 경합주죠. 이게 이제 한 1시간 한 20분 있으면 문을 닫습니다. 네, 저녁 8시에요. 현지 시간으로. 네. 예, 그렇게 되고 조지아나 뉴욕, 버지니아 이게 다 동시에 문을 닫아가지고 이제 개표 중계가 시작이 되죠. 예. 그렇게 되면 아마 한국 서울 시간으로 정오쯤 되면은 플로리다에 누가 이기느냐가 이제 윤곽이 잡히는 겁니다. 아주 시선이 집중돼 있죠. 네네. 한국 시간으로 정오쯤 되면 플로리다 쪽 윤곽을 대충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대표님도 투표하셨죠? 네, 우편으로 투표했습니다. 그만은 지금 1억 명쯤 넘었다고 하는데, 사전 투표를 투표 날이 아닌 미리 하는 사전 투표가 1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전에 현장에 가서 투표하는 게 한 3,500만 명이고 6,500만 이상이 지금 이번에 우편 투표를 했어요.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장 투표에 사람이 적지 않았다.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사상 최고 뜨거운 열기 속에 대선이 치러지는 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출구조사에 지금 관심 집중되고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한 2시간 뒤쯤, 1시간 뒤쯤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단 첫 출구조사 발표가 나왔어요. 한 30분 전에 CNN 쪽에서 이번에 4년 전 출구조사가 허접하게 나와가지고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잘해보겠다고서 방송국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AP하고 박스가 같이 하고 CNN, MBC, CBS 같이 했거든요. CNN에서 출구조사한 첫 번째 발표가 무슨 이슈 제일 중요하게 투표했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잘 대응했는가라고 물어보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를 발표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중요했고 대통령이
대응을 잘 못했다라는 게 한 3분의 2 이상이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마스크 쓰는 것도 한 28 내지 30%가 개인 영역이다 그러고 나머지는 반드시 남을 생각해서 써야 된다라는 이렇게 이제 우선 나온 거 엑셋 폴에 발표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방금 이제 코로나19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 투표가 뭐 방역 조치 잘 된 상태에서 좀 뭐 진행됐습니까? 네, 오늘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데는 7시 반에 제일 먼저 문을 닫는데 예. 한 40분 연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 처음 오픈할 때 문제가 있어서 방역 문제 때문에 네네. 그래서 오픈을 몇 군데에서 한 4, 50분 늦게 했다 그래가지고 연장이 돼가지고 개표를 노스캐롤라이나도 8시 좀 넘어야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각 투표소에 사람이 많이 몰렸는데 네. 그리고 또 밀리는 거는 거리두기 하기 때문에 네. 투표 선거하는 데에 코로나 상황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죠.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실패할 경우에 뭐 폭동 우려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감지가 됩니까? 그렇죠. 사실 선거와 무관하지는 않지만은 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이 인종주의자들이 무장해서 거리로 나오는 게 이제 우리 현실이 됐습니다. 예.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재집권 전략을 인종주의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예. 이 지경이 됐는데요. 예. 오늘 저녁도 아마 대도시 중앙에서는 흑인들이 권익을 위한 모임이 있으면 거기에 트럼프 지지층들 특히 이 인종주의 집단들이 와가지고 또 해코지를 하면은 예. 큰 사단이 나지 않을까 굉장히 긴장돼 있고 지난 여름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인종 시위 겪었기 때문에 예. 거리의 가게들은 다 합판으로 던문 달고 네.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지금 뭐 저번에 잘 알려진 대로 바이든 후보 유세 차량 버스를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뭐 총까지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위협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또 I love 텍사스라는 얘기를 했고, 예, 그러니까요. 네. 자, 그동안 대선 관련 여론조사 보면은 바이든 후보가 계속 앞섰는데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성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도 뭐 저번에 대선 때처럼 뒤집어지는 상황 혹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4년 전에도 네. 한 2주 남겨놓고서 뒤집은 거거든요. 트럼프가. 네. 종합주, 지금 얘기되는 경합주에서. 예. 4년 전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4년 전하고 다른 거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편 투표라는 게 생겼다. 예. 우편 투표는 절대적으로 바이든 쪽이 유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4년 전하고 다르겠다. 정말 바이든이 많은 그 격차로 이겼는데 지난 한 2주 동안에요. 어마어마하게 폭풍 유세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예. 네. 이 격차를 굉장히 좁혀놨어요. 전문가들은 만일에 한 일주일만 더 시간이 있으면은 트럼프가 이걸 뒤집을 거다라고 이 지지율이 전국 지지율도 좁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는 이 감염병 확진자가 돼가지고 열흘을 까먹은 게 한 달 나고 열흘 까먹은 게 아주 진짜 천추의 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네. 지금 뭐 투표 마감된 건 또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표님 계신 곳이 뉴욕이지 않습니까? 네네, 뉴욕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기로 지금 거의 이제 현지 시간으로 오후 7시 가까이 돼가고 있죠. 네, 1시간 남았죠. 예, 투표 마감은 됐습니까? 아니, 1시간 있으면 이제 투표소 문을 닫게 됩니다. 아, 예. 개개가 8시까지 하는 여기는 거니까. 지금 7시니까, 네네. 뉴욕 같은 경우는 8시까지 하니까 1시간 가까이 남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1시간 후에 뉴스 채널 보면은 투표 중계 시작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꼭 지켜보셔야겠네요. 자, 지금 아까 계속해서 이제 뭐 우편 투표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각 주마다 지금 기준이 달라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예, 오늘 제일 먼저 그 개표 중계가 되는 저 플로리다 관심사인데요. 예. 플로리다는 우편 투표와 현장 투표를 구분하지 않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중계되는 그 자체가 그래서 한
여기 시간으로 한 3시간 이후에는 플로리다에서 윤곽이 잡힌다. 네네. 거기서 만일에 바이든이 한 2, 3% 이기는 걸로 나오면 이번 선거 끝이지요. 플로리다 크잖아요. 예. 29명이나 됐죠. 선거인단이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주에서는 우편 투표 집계하는 결과하고 예. 오늘 당일 투표한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예. 당일 투표는 트럼프가 유리하게 나올 거다 늘 그랬기 때문에 네네. 그냥 당일 것만 갖고 내가 조기에 이겼다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펜실베니아가 두 번째인데 네. 펜실베니아는 다르게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중계 중에서 트럼프가 좀 이기는 걸로 나오고 다른 데서 좀 부진하면은 트럼프가 조기 승리 선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정부 발표가 네. 갑자기 어제 네. 각 우체국에다가 우편 행정에다가 명령을 내렸어요. 네. 빨리 배달을 해라. 예. 그런데 오늘 아까 나온 게 예. 아직 한 30만 명 이상의 투표한 용지가 우체국에 있다. 오늘까지 마감인데. 네네. 네. 이건 뭐라 그러면 미국의 우편 행정이 엉망입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우편 투표가 생기니까 이 많은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엉망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우편으로 투표한 사람이 오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도 이거 확인해서 말릴 방법이 없는 것들. 이런 사례를 조사해서 우편 투표 인정 안 하겠다라고 할 거가 네. 이 혼란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저 마지막으로요. 그 대표님께서는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득표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지금 모든 조건을 따져볼 때 트럼프 후보가 이기죠. 그런데 미국이 예. 현직 대통령이 후보가 돼서 이 선거 결과에 투표 결과에 불복할 때에 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국 지식인 사회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법원으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급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한 네. 일까지 한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미국 오피니언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연결해서요. 미국 대선 투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 한인유권자 연대 대표였습니다.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입니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추워가지고 패딩 점퍼 입고 출근을 했는데 가을 야구 넘어서 이제 겨울 야구입니다. 그러게요. 원고 못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두산과 LG 선수단 오늘 상대는 물론 추위와도 싸워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요. 소식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아직은 입동이 안 들어섰으니까 토요일이 입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 되기도 전에 절기상으로 봤을 때 가을인데 지금 겨울이 돼버린 건데 겨울 야구. 네. 자, 그럼 겨울 야구. 자, 잠실 라이벌전이죠? 네, 두산과 LG KBO 리그 최고의 흥행 카드입니다. 7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서 만난 두 팀인데요. 뭐 선의의 라이벌일까요? 저 팀한테만은 절대 못 져. 이런 승리욕으로 똘똘 뭉친 사이입니다. 역대 가을 야구 맞대결 전적은 2승 2패로 팽팽해요. 93년, 98년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LG가 이겼고 2000년과 2013년 플레이오프에서는 두산이 이겼습니다. 네. 오늘 아침 스포츠신문 하나 보니까 이번에 이겨야 찐 승자 이런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찐 승자? 네, 진짜 승자는 이번에 갈린다 뭐 이런 제목이겠죠. 예. 그 7년 전에도 뛰었던 올드보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LG의 전설 은퇴를 선언한 박용택 선수 7년 전 플레이오프 때 타율이 무려 4할 7푼 1리였어요. 타선의 선봉장이었고요. 네. 두산의 유희관 선수는 당시 플레이오프 MVP였습니다. 또 김현수는 당시 두산 소속이었는데 이번에는 LG의 캡틴으로 친정팀과 만납니다. 포스트 시즌 전체 타율이 김현수 선수 2할 6푼 1 정도로 가을 야구는 좀 울렁증이 있는데 그걸 털어낼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됩니다. 올해 준 플레이오프는 3전 2선승제로 조금 짧게 치러집니다. 짧게 치러지면
마운드가 중요할 텐데 그쵸. 선발 누굽니까? 네, 두산은 플렉센입니다. 에이스인 알칸타라는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20승을 꽉 채웠죠. 아마 내일 2차전에 나갈 것 같고요. 오늘은 플렉센입니다. 최근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10월 한 달간 5경기 나와서 4승 무패, 평균 자책점 0.85의 압도적인 성적이었습니다. 10월에는 에이스였어요. LG는 맞대결로 영건 고졸 신인인 이민호 선수를 꺼냅니다. 아무래도 키움이 와일드카드 결정전 같이 했던 게 투수전이었잖아요. 네네. 선발 켈리부터 임창규까지 7명을 그날 썼습니다. 뭐 달리 선택지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민호 선수는 두산 상대로 뭐 나쁘지 않았어요. 시즌 4경기에서 승리 없이 1패, 평균 자책점 2.57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땀 흘리지 않는 스포츠 조금 가보죠. 네. 겨울인데 이제 겨울 날씨인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 바둑 소식이죠. 네. 한중 톱 랭커가 맞붙은 대결에서 우리나라 신진석 구단이 아이고 안타깝네요. 네. 바둑 메이저 대회인 삼성화재배 월드마스터스에서 우리나라 1위 신진서 구단이 중국 1위 커제 구단에게 2번 연속 지면서 준우승 차지했습니다. 커제와의 맞대결 전적이 3승 10패로 더 열세가 됐고 대국 직전까지 신진서 구단 13연승 달리고 있었는데 이게 멈췄고 올해 승률도 57승 7패로 9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고가 났던 첫 번째 대결이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습니다. 사고요? 네. 무슨 사고요? 이번 대회가 코로나19 때문에 만나서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 대국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첫날 신진서 구단 흙을 쥐고 21수, 21수째 엉뚱한 곳에다 놨어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놔야 되는데 맨 아랫줄, 첫줄 이제 가운데 초보자도 절대 두지 않는 곳에 뒀거든요. 그 앞에 모니터를 보고 오른쪽에 모니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이 있었어요. 모니터를 보면서 노트북을 가지고 클릭을 해야 되는데 그 노트북에 터치패드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 기능을 원래 꺼놔야 되는데 그래서 마우스를 움직이다가 그 터치패드를 마우스 선이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 착수가 된 거예요. 신진서 구단 당연히 당황했고 중국 기원에서 그걸 보던 커제도 야릇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장비 세팅 실수였는데 마우스 조작 실수로 이제 뭐 그때는 넘어갔고요. 결국 신진서 그 첫날 120수 만에 돌을 던졌습니다. 한국 기원이 입장문을 냈어요. 신진서 구단께 위로와 사과를 말씀드린다. 혹시나 있을 다른 원인도 철저히 조사하겠다. 담당자 문책을 포함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국에서 뭐 그 기세, 그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역전패를 당했고요. 절치부심했지만 결국에 뭐 졌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거 있지 않았어요? 네, 마우스 실수가 처음이 아니라서 더 충격인데 지난 8월에 국가대항전 농심배 때도 박정환 구단이 마우스가 오작동을 일으켰었거든요. 그때 보면 막 클릭이 따다다닥 되는 소리가 막 나요. 코로나 시대 뭐 명승부를 망치는 황당한 사고가 반복되는 건데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요. 몇 달 전에 제가 그 황보선의 스토리 잠깐 나갔을 때 바둑이 뭐 스포츠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세돌 알파고 얘기하면서 알파고 수를 뭐 아자왕이 두든 제가 두든 승패에 상관이 없다. 신체 기량이 승패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스포츠적 요소가 좀 바둑은 적다 이런 말 했었는데 요새 뭐 이런 사고들 보니까 장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뭐 코로나 시대에 참 뭐 총극이랄까요? 뭐 그런 씁쓸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변함없이 이슈를 만드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